저는 동물 탐정이 주인공인 명탐견 마사의 사건일지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오늘도 빠지지 않고 주인공은 제목에서처럼 마사고요. 마사는 저먼 셰퍼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먼 셰퍼드를 잠깐 알고 넘어가면 저먼 셰퍼드의 조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분분하지만 1880년대에 독일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셰퍼드라는 뜻이 원래는 양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목양견으로 키워지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이제 군견으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무를 충실히 해나가고 또 총명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적국인 소련에서도 좋아 보인다 싶어서 소련에서도 이제 군견으로 쓰기 시작해서 뭔가 군견, 경찰견 하면 좀 떠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개가 됐죠. 셰퍼드 특성이 머리가 되게 좋대요. 7세 아동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래서 머리가 좋고 강인하고 이제 충성심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충성심이 진돗개의 충성심하고는 조금 다르대요. 그래서 현재 주인에 대해서만 충성심을 갖고 있대요. 주인이 바뀌면 네, 새 그래서 주인에게 적응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뭐 이제 보호자가 바뀌어도 그냥 금세 적응을 잘하는 편이고 영역에 대한 집착도 없고 귀소 본능도 별로 없다고 하네요. 오, 신기하다. 네. 아니, 되게 개가 아닌 거 아니에요? 되게 효율적인 그래서 스타일인데요. 정말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적합한 스타일이고요. 진짜 개 탈을 쓴 달은 무엇인데 그냥 에이 개인 취급하니까 그냥 적당히 맞춰주자. 그리고 공격적인 이미지지만 되게 어린이들하고도 잘 놀아주는 편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되게 선호되는 반려견이라고 해요. 그 나는 전설이다 해서 주인공에게 유일하게 남았던 그 가족 샘도 저먼 셰퍼드였었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개였네요. 네, 조 바이든의 애완동물이자 히틀러의 애완동물이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넘어갑시다. 그래서 잠깐 셰퍼드를 알아봤고요. 소설은 마사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의 마사는 은퇴한 경찰견이에요. 그래서 은퇴를 했다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좀 있고요. 은퇴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총명하고 사건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영리해서 웬만한 인간 세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고 말도 다 인간 말도 다 이해를 하고요. 궁금한 사건이 있으면 리모컨을 눌러서 뉴스를 살펴보는 그런 아주 똑똑한 개입니다. 네, 그렇다고 칩시다. 네, 은퇴한 마사를 하스미 탐정사무소의 소장이 데려가서 키우게 되는데요. 탐정사무소에서는 이제 5년째 지내고 있어요. 탐정사무소는 마사가 온 후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막 건물을 이전을 해가지고 빌딩 세우고 뭐 1층은 사무소로 그리고 2층 이상은 뭐 가정집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사건도 늘어나고 조사원도 늘어나고 그 큰딸 가요코 역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조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랑 큰딸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와중에 마사도 경력을 살려서 이제 같이 가요코를 좀 도와주고 이러던 날 중에 가족 안에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둘째 딸이 고등학생인 이토코인데 이토코는 미술을 좀 잘해요. 근데 학교 미술실에서 가을 작품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철야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열어줄 수는 없고 보호자가 데려온다는 조건 하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데려오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뭔가 사건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굉장히 친한 시냐라는 이토코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족과 친하고 또 가족과 친한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마침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이토코를 좀 데려오지 않을래? 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언니는 사건을 해결하러 떠납니다. 근데 사건을 해결해서 밤늦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깜깜한 거예요. 없어. 이토코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막 이렇게 해서 밤새 기다렸는데 이제 오지 않고 이렇게 출장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도 난리가 나고 근데 뭐 아침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핸드폰이 없나요? 없었을 거예요. 네. 네, 왜냐면 97년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있기는 있었지만 대중적이지 않았던 시절. 네. 그렇게 새벽이 되고 언니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차를 끌고 나갑니다. 새벽 한 5시쯤에. 그리고 주변을 이렇게 점점 반경을 넓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토코랑 신야 그 남자의 신야가 러브 호텔에서 나오는 게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 뭐 언니로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사는 노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이토코짱을 저 나쁜 놈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붕괴를 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야가 이토코를 데리고 이제 12시쯤에 자정에 나와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길에 어떤 초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밤이 늦었는데. 그래서 좀 지켜보는데 걔가 길가에 주차된 차 트렁크를 열더니 글로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지 싶어서 뭐 신기하기도 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야랑 이토코가 다가가서 신야가 이제 트렁크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얘가 얌전히 이렇게 누워 있어요. 왜?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서 신야랑 이토코를 보더니 이렇게 깜짝 놀라고 그러다가 신야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소리를 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억이 없대요. 어머, 너무 무섭다. 네, 신야랑 이토코랑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더니 그 러브 호텔에 그냥 누워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런. 지금 벌써 사건이 시작된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변명을 하려면 더 그럴듯한 이야기를 짜내지 내가 이런 그치. 이야기를 짜내겠느냐라고 둘이 이제 항변을 하는데, 근데 예전에 신야가 놀러 왔을 때 하스미 가족들과 이제 같이 드라마를 봤는데 그때 드라마가 유괴 소재 드라마였고 그때 마침 트렁크에 뭐 소녀가 납치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좀 마사랑 가요코는 쟤들이 그냥 급하니까 그때 봤던 드라마에 착안해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하는 편에 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요코가 이제 마사와 같이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신야가 일하고 있었던 그 바에 가가지고 이제 신야가 그때 언제 나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 바 사장님이 약간 단서를 흘려줘요. 그때 신야가 그 나가기 직전까지 마늘이 잔뜩 들어간 스파게티 요리를 위해서 마늘을 까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신야가 트렁크를 열었으니까 마늘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냄새를 이제 마사를 이용해서 추적을 하면은 그 차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추리를 해내죠. 야, 어쨌든 걔의 능력을 쓰기 위한 그걸 본 시점에서 저는 한국에서는 쓸 수 없을 것 같은 방법. 모두가 마늘 냄새를 풍기고 있어. 너무나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쓸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지만 어떻게든 뭐 그 차를 찾아서 뭐 이렇게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더 이상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짧은 단편이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것만 이게 단편집이어서 이 이야기만으로도 거의 소설 중반까지를 다 한 거거든요. 방금 단편이란 이야기 안 하셨으면 멱살 진짜 깜짝 놀랄 뻔했어.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편 마음을 녹일 것처럼이라는 단편이었고요. 이런 소소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마사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그런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만 더 에피소드 소개를 해드리면 마사 빈집을 지키다라는 제목의 에피소드인데요. 네. 하스미 탐정사무소 식구들이 이제 3박 4일 대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 있어요. 네, 마사를 데려가기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 마사를 어떻게 하지 되게 가족들이 고민을 하는데, 마사는 이제 노견이다 보니까 아니 내가 3박 4일도 혼자 못 지낼 것처럼 보이나? 막 이러면서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요. 근데 가족들이 애견 호텔 이런 데를 보내볼까 하니까 막 되게 기분 나빠하고 막 그래서 날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이웃의 준코 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준코 씨가 재작년에 이사를 와서 동네에 대해서 아직 밝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의 우범지대나 뭐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뭐 공원 이런 쪽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막 산책길로 삼아서 이제 오히려 마사로서는 내가 이분을 지켜야 돼 막 이러면서 보디가드 정신으로 되게 그런 긴장 빡된 산책들을 이렇게 산책이 아니지 않아요 이거는. 수차에 이렇게 해서 뭐 그럼에도 이제 즐거운 산책 시간을 보내고 이제 집에 올 때는 이제 준코 씨는 집에 가시고 밤에는 혼자 마사가 집을 지키는데, 이제 밤중에 뭔가 타닥타닥타닥 하는 가벼운 발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니
이제 뭔가 쿵 소리도 나고 바삭바삭 소리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 전용 통로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마사가 나가 보니까 거기는 고랭지 양배추라고 인쇄된 커다란 종이 박스가 있었고요. 튼튼한. 그걸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5마리의 애기 토끼가 눈을 이렇게 반짝이면서 마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토끼가? 네. 토끼 유기? 네, 토끼 유기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소설 설정상 동물들끼리는 다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설정인데 이 토끼들은 너무 애기들이라 말을 못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마사가 이제 또 주변을 순찰을 하면서 막 동네 고양이나 뭐 개들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동네 초등학교에 얼마 전에 토끼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 말을 듣고 이렇게 학교를 가봤더니 거기서 Hey, what's up? 이렇게 인사하는 까마귀가 마사를 맞아줍니다. 네. 그래서 까마귀는 My name은 아인슈타인,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네, 막 일본어랑 영어가 섞인 말로 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 주인이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국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마사는 토끼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가 토끼를 왜 찾아? 라고 다시 되묻고 토끼를 찾는 게 아니고 누군가 토끼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까마귀가 왜 토끼를 감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토끼를 감춘 네, 사람? 감추다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고 뭔가 사건에 대해서 좀 까마귀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제 탐문을 해보려는데 까마귀는 그냥 휙 날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이웃집 준코 씨가 범인은 언제나 현장에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다. 분명히 여기다 맡겨놓고 걱정돼서 한 번은 올 것 같다라는 추측하에 이제 밤새 잠복을 하고요. 결국 네, 범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범인은 5학년 초등학생 유칼인데요. 그 학교에서 근데 2년 전에 예전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밤중에 침입해서 사육장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무도 안 키우고 있다가 이제 옆 초등학교에서 토끼가 너무 번식이 잘 돼가지고 더 키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좀 5마리를 받아왔는데 그 후로 이제 토끼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선생님은 유카리를 이제 안심시키시면서 뭐 선생님들이 잘 지켜볼 거야 뭐 이렇게 안심을 시켜줬는데 유카리 집이 게임센터를 하거든요. 근데 게임센터는 좀 큰 청소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돼 보이는 어쩌면 그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그런 남자들이서 토끼를 죽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엿듣게 돼요. 죽인다는 네, 게 뭐 토끼 살해에 대한 뭐 이런.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이지만 좀 용기를 내가지고 얼굴도 봐두고 좀 명찰도 봤는데 명찰에는 도도라는 이름이 써져 있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도도는 좀 그 근방에서 유명한 불량 학생, 양아치 뭐 그런 학생이고 유카리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토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탐정사무소로 데려온 거죠. 근데 탐정사무소에는 이제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가지고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준코가 일단 토끼를 맡아주고 있고요. 마사도 굉장히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여기저기 탐문해보는데 뭐 그렇게 큰 소득은 없어요. 까마귀 말로는 2년 전에 단 한 명이 침입을 해가지고 뭐 거기 있는 애들을 다 죽였다 이 정도만 말을 하고요. 정보도 없고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제 게임센터를 지나서 집을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도도라고 이름이 붙어진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얼굴이나 보자 싶어가지고 그 주변을 이렇게 지켰는데 이제 도도가 친구들과 헤어지고 이제 뭐 작별 인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너무 빨라서 마사로서는 이제 쫓아갈 수 없었던 스피드인데 마사는 그 도도에게서 뭔가 피냄새를 맡고 근데 되게 짙은 피냄새인데 토끼들은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옆 초등학교에선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다가 내일이면 소문이 퍼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 토끼가 토끼가 아니죠. 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네. 이 소설, 이 에피소드가 좀 가장 재미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작가 소개하면서 같이 할게요.
이 소설의 작가는 그 유명한 미야베 미유키고요. 그 작품 네. 중에 하나군요. 네, 미미 여사의 작품이고 1997년 작품이에요. 한국에는 2011년에 출간이 됐고 미야베 미유키는 1960년에 태어난 일본 추리 소설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코단샤 소설 작법 교실에서 다니면서 이제 글 쓰는 공부를 하다가 소설 교실 동료에게 권유를 받아서 추리 소설에 응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 우리 이웃의 범죄로 이렇게 데뷔하게 됐는데 87년 데뷔요? 네, 87년 데뷔예요. 60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28에 데뷔를 했죠.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소설 교실에서 배워서 작가가 되는 그걸 보여줘서 나도 될 수 있다라고 되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작가지만 미야베 미유키는 미야베 미유키다라는 좀 결론을 내게 하는 뭔가 죄 많은 작가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 인터뷰에서 자기는 문예부 활동을 한 적도 없고 동인지를 뭐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해서 경험이 없어서 소설 교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미국 소설 그냥 칭릿이어서 되게 쉽게 읽는 소설이었는데 엄청 재밌진 않았는데 그냥 뭐 술술 읽고 딱 마지막에 이제 작가 소개를 보는데 그 글쓰기 학원 같은 데서 다녀서 그 다음에 데뷔 소설로 딱 썼던 그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같이 좀 다녀보려고. 그럴까요? 네, 저희 수업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센 다녀야 되나 문센. 같이 다녀봅시다. 네. 아이고. 미야베 미유키는 일본 추리 서스펜스 대상부터 뭐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 나오키상 등등 뭐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로 주로 이렇게 사회파 추리 소설을 많이 쓰시죠. 사회 현상이 원인이 되는 범죄나 아니면 사회 현상이 돼버린 범죄 뭐 이런 걸 소재로 거기에 얽힌 인간 군상들을 굉장히 잘 묘사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저는 미야베 미유키 딱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본 것 같아요. 화차, 이유, 모방범, 그리고 뭐 단편집 한두 권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제일 좋아했던 작품은 좀 화차 좋아했고요. 근데 화차는 개인 파산과 신용불량에 대한 그 문제들을 다룬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 변영주 감독이 영화화했었죠. 우리 같이 보지 않았나요? 제가 그 양치님네 집 근처에 있는 영화관에서 저희 둘이 같이 화차를 보고 되게 어둑어둑한 밤길을 걸어서 양치님 집에 가는데 그 영화가 진짜 씁쓸하잖아요. 그쵸. 양치님과 함께 그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주인공 생각이 계속 나면서 그렇게 가슴이 좀 쓰렸던 너무 입에서 그 쓴맛이 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소설 원작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원작을 좀 먼저 본 케이스고 원작 소설하고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요. 그 미야베 미유키 작품들이 사회 현상 속 인간들을 좀 묘사를 하면서 그래도 약간 넓게 보면 인류애적인 시선으로 약간 연민 같은 게 섞여 있는 시선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제3자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냉정할 수도 있고 그쵸. 이제 관조적인 분위기로 보면 변영주 감독의 영화는 굉장히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인 그 주인공의 좀 사정을 정면으로 좀 직시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결말도 약간 조금 다르게 나서 저는 화차 원작 결말을 좀 좋아했던 편이어서 처음에는 영화 결말을 좀 안 좋아했었는데 근데 정말 딱 한 번 본 영화인데 장면들이 정말 생생하고 아직도 기억이 좀 나거든요. 네. 영화가 진짜 그 현지화를 일단 너무 잘했고 김민희 배우가 정말 재발견이었죠. 연기를 그때부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저도 그게 기분 좋은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러 번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도 정말 가끔 생각나죠.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뭐 김민희 배우뿐만이 아니라 이성균 씨, 조성아 씨 거기 뭐 다들 연기들도 잘해주셨고 분위기 그 암울하고 칙칙한 분위기도 너무 잘 잡았고 진짜 화차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극찬을 미야베 미유키가 굉장히 다작하는 작가예요. 요즘 한국에서 출간된 작품들로만 50권이 넘고요. 그 누구죠?
다작으로 유명한 히가시노게이고 이제 그분도 그쵸. 맨날 아무래도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작품이 나오는 사람들이 히가와 시노와 게이고가 셋이 같이 쓰는 게 아닐까요? 이 이름의 이 음절들을 따와서 붙인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글들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2001년에 모방법을 썼는데 모방법 쓰고 나서 현대의 좀 어두운 범죄에 지쳤다라고 하면서 그 후로는 약간 판타지나 SF, 역사소설까지 이제 영역을 넓혀가지고 활발히 글을 쓰고 있고요. 그렇다고 예전 같은 작품을 아예 멈춘 건 아니고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드라마화된 솔로몬의 위증 같은 네,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의문의 추락 사고를 다루면서 거기에 서로의 공방, 뭐 의혹들 다루면서 사회 전체의 병폐를 살펴보는 그런 작품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분야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TMI로는 십각관의 살인 작가 아야츠지 유키토와 생년월일 그리고 데뷔 연월이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신기하다. 네, 그래서 좋은 친구이자 라이벌로 지내고 있고 그리고 아야츠지 유키토에게 페미콘 게임을 추천받아 그 길로 게임 덕후의 길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게임 덕후래요. 아, 그래요? 네, 약간 RPG 쪽을 즐기시는 것 같고 예, PC도 구입해서 이렇게 비디오 게임뿐만 아니라 PC 게임도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코 게임이 나오고 그 소설화도 됐잖아요. 그 소설화를 미야베미 유키가 가서 했고요. 아, 왜 미야베미 유키였군요. 네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뭐 대항해 시대 온라인 게임 뭐 그런 내용 검수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본인 작품에서도 RPG 요소가 그대로 녹아 있는 브레이브 스토리 뭐 이런 작품을 써서 이 작품은 뭐 일본에서 만화화도 되고 뭐 또 이런 봤어요. 아 그래요? 한 번쯤 이 추리 게임 시나리오 써주시면 좋겠네요. 일본은 그런 류의 게임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비주얼 노벨 스타일의 작품 시나리오들이 좀 너무 허술할 때가 많거든요. 재밌게 몰입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미야베미 유키가 좀 잘 써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일본은 추리 쪽이 되게 잘 돼 있는데 협업했던 그런 작가들이 그렇게 막 떠오르진 않는 걸 보면 그러게요. 유명한 영역을 소설 좀 나눠서 하는 걸까요? 많은데도 아니면 그러네. 게임의 그런 작법과 소설의 작법이 좀 다른가? 했는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 책을 소개드리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작품 내용보다는 미야베미 유키 작품을 처음 소개하는데 이 작품이라고 약간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 워낙 이제 다양한 분야를 쓴 작가긴 하지만 그래도 미야베미 유키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작품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스타일의 작품은 좀 아니고 아 작가님 되게 힘 빼고 있으셨구나 그런 가벼운 단편집이거든요. 출거리 들었을 때 네. 미야베미 유키일 거라고 그냥 상상도 그쵸.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단편집이다 보니까 단편마다 좀 기복이 있어요. 작가가 일부러 의도한 거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마사가 좀 나이가 많은 은퇴한 경찰견이잖아요. 이 은퇴한 60대 남성의 느낌이 조금 납니다. 아, 저런. 계획에서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60대 남성이 슬슬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슬슬 이렇게 마실 나가가지고 이제 사건을 한둘 해결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시각이 조금 많이 보이고요. 뭐 나이가 많은 게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으면서도 작가 본인의 시선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언급을 안 하면 이게 그 사람이 주인공인지 개가 주인공인지 모르는 단편들도 좀 있어요. 그럼 막 개로서의 특징이 너무 안 네, 드러나네요. 그럼 저는 이제 일부러 동물 탐정인 걸 소설을 봐야지라고 이렇게 본 사람으로서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그럼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 단편도 있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어서 걔의 기민한 감각으로 저 사람은 살아있는데 싶어서 이렇게 다가갔는데 주변 사람들은 시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경찰을 부르러 가야지 뭐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사 눈에는 살아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시체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면 시체가 사라진 거죠. 근데 마사로서는 이걸 말로 해줄 수도 없고 걔 살아있는데 말해줄 수도 없고 일어나서 도망갔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재밌었던 장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걔 시선으로 보는 묶여있는 걔나
유기된 새 뭐 이런 걸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의 묘사도 좀 좋았습니다. 탐정 과정에서 그럼 많은 다른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 아까 제가 제일 좋았다고 했던 그 에피소드에서만 좀 많은 거기만. 동물들이 나오고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게 그 동물로서의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좋았고, 그리고 미야베 미유키 특유의 그 사회적인 현상과 좀 사건들을 결합시키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양이가 뭐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다던가 뭐 이런 사회적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가학성들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면 뭐 인간 범죄로도 이를 수 있는데 그거를 고민하는 마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좀 그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집중해준다던가 그래서 그 단편은 좀 미야베 미유키 느낌도 좀 나가지고 가장 좀 완성도 있었던 단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복차가 있었음에도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추리 소설이거든요. 제가 이게 3번째 소설이었거든요. 동물 탐정인 소설을 소개를 할 거야 하고 2권을 실패를 했습니다. 왜 어땠어요? 재미가 없어요?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고양이가 죽임을 당하고 그거를 고양이가 이제 범인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좀 그 묘사 자체도 잔혹하고 시각 자체가 좀 저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있어서 그냥 중도 하차했고요. 두 번째 작품은 추리 소설의 기법을 빌려온 순문학에 가까운 소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해서 아니야 이게 지금 약간 페이크지, 얘랑 이어지고 쟤랑 저랑 이어져서 마지막에 터트리려는 작가의 큰 그림일 거야 라면서 그러겠지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갔는데 아니었어요. 네, 그냥 좀 약간 사건 자체를 가져와서 일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좀 더 뭐 자신에 대한 탐구나 뭐 약간 남미의 환상문학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개하기 힘든 작품이다. 네, 정말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소설이어서 이 너무나 명쾌한 추리 소설을 보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정말 안도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단편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른 리듬감에 맞게 또 간결하게 이어지면서도 의외인 결과들이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상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단편집에 느끼는 그런 것들도 좋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단편에 되게 재밌는 장치를 해놨어요, 작가가.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려운데 보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 진짜?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저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그쵸? 엄청 궁금해지죠. 그리고 약간 좀 말린 느낌이랄까? 그냥 재밌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안 봐야지 이러고 있었다가 땡기진 않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장치 때문에 낚이게 될 것이다. 소설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냥 심심한데 추리 소설이나 볼까 이럴 때 가볍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벼운 추리 소설 되게 소중합니다. 그렇죠. 네, 무겁지 않은. 오늘 저희 동물 주제로 저는 늑대, 선인장님은 토끼와 거북이와 용과 자라와 원숭이 기타 등등. 아니에요. 자라예요. 그래요? 자라였어요? 자라가 메인이었다고요? 원탑 자라예요. 몰랐습니다. 몰랐네. 그리고 양치민이 들고 오신 탐정 게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내가 진짜 그 수많은 동물 중에서 뭔가 한 종을 데리고 살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싫은데 꼭 키워야 하나. 거절한다. 네, 거절한다. 오케이, 네. 키우는 게 아니고 공생관계면. 그렇죠. 네, 그냥 네. 같이 사는 키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도 싫다. 진짜. 근데 그런 로망은 있어요. 왜 그 아프리카 국립공원 그런 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 맨날 그 여우가 갑자기 맨날 우리 집에 또 여우 왔어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환경에서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제가 그 진짜 노르웨이에 갔을 때 마지막에 묵었던 숙소가 약간 그런 데여가지고 아직도 자꾸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앞마당에 책 읽으러 나가면 그렇게 머리 위에 다람쥐가 뭐 긁어먹고 있고 막 그랬던 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좀 시골 가서 살더라도 그런 느낌이 좀 안 나지 않나요?
모르죠 또. 멧돼지가 내려오나? 멧돼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딴 데서는 여우 내려오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고라니가 있다 해가지고 고라니. 밤새도록 고라니 소리 들으면 너네 못 잔다. 고라니 진짜 무섭게 울잖아요. 이상한 소리로. 생긴 건 순둥하게 생겼는데 왜 울음소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새 캠핑 영상에 빠져 있는데 오. 그 캠핑하면 캠핑장에 사는 고양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텐트나 이렇게 들어와서 막 편안하게 먹이 네. 얻어먹고 이런 거를 되게 너무 좋아하면서 준비된 사료도 주고 막 추루 주고 그러시는데 전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저러면 진짜 잠은 다 잤다. 진짜요. 네. 저는 그 예전에 사막 갔을 때도 네. 그 사막에서 이제 야영을 하는데 일단 춥기가 너무 추웠고요.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동물이 계속 텐트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아, 좀 무섭겠다. 정체를 알 수 없는데 그게 동물이 맞나요? 아이고, 짜박짜박 네, 소리. 네 발 그림자가 보이니까요. 귀신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정말. 뭐 사람 모양은 아니었어요. 귀신이었어도 동물 귀신 모양. 그렇죠, 동물 귀신. 근데 개였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설마 사막여우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개였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체를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정체를 알았어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신경이 쓰인다는 그 거죠. 텐트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은 저는 좀 무서워서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지금 양치님의 재발견. 이 정도로 섬세한 분일 줄 몰랐다.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쫓긴 경험이 좀 있거든요. 아, 쫓아왔어요? 네, 도망가니까? 쫓아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동물을 무서워하고 어릴 때는 저희 개 목걸이에 막 방울 소리 났었거든요. 그 방울 소리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좀 개가 온다. 이런 네, 생각이. 되게 무서워했다가 20대 되고 그 주변에 좀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약간 좀 적응을 강제로 하다가 네. 또 이제 한 30대 되니까 또 접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니까 다시 또 좀 가까이 올라 그러면 좀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집에 고양이를 키운다. 그러면 놀러 올 때 좀 그 거부감이 생기나요? 아, 뭐 좀 초반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좀 서로 익숙해지겠죠. 낯가리기를 서서히 익숙해지면 또 좀 나아지지만 그래도 가까이는 안 오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양이들이 가까이 와줬으면 하는데 안 와줘서 아쉬워하는데 근데 왠지 고양이 키우면 양치님이 엄청 따를 것 같지 않나요? 그럴까요? 갑자기 그냥 평소에는 시크하게 있다 개냥이 돼가지고 따라가. 양치님 무릎에 자꾸 올라가려고 막 제 주인은 오히려 부글부글 집사가 여기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그랬잖아.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 어쩔 줄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그렇죠. 테스트 해봅시다. 네.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49화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